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의 입장은 그대로여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영장 집행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엔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를 현장에서 모두 체포하는 강수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됩니다.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측에서 최소 8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을 부결로 정했고 민주당은 부결되면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이웃 캐나다까지 미국에 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위해선 무력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식 미국 우선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법원이 다시 발부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영장의 유효시한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이라도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저녁 7시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의 시효가 지난 6일 끝나 2차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영장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영장이 집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2차 영장을 발부받은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오늘도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을 앞둔 각오도 밝혔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1차 때와 달리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강경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차 영장의 집행 유효기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간 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당분간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때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박 처장이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공조수사본부는 요새가 된 관조를 뚫어야 합니다. 경호처가 더 거세게 저항할 걸로 보이는데 저지선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를 현장에서 모두 체포하는 강수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경호처의 방어벽은 더욱더 두터워졌습니다. 관저를 막는 차벽이 추가로 늘어섰고 철조망이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점점 더 방어벽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공조본이 어떻게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우선 압도적인 인력과 화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권은 경찰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가 소극적인 태도로 1차 체포 작전에 실패했고 공문 한 장으로 경찰의 체포를 떠넘기려다 번복하면서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3박 4일 체포 작전에 이어 장갑차와 헬기 동원도 거론됩니다. 1차 저지선 쪽에서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특공대가 아예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근저 쪽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찰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체포를 막는 경호 인력은 현행범 체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경찰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에선 1,000명 이상의 경력을 체포 작전에만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단순한 체포 성공보다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충돌을 감수하면 체포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자칫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도 수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는 걸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JTBC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V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측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제보 내용 협조를 요청해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실제로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외환죄의 일종인 이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대해 공수처가 검토에 나선 건데 수사 범위를 내란죄에서 외환죄까지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겁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드론사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평양에 갔다 온 드론을 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실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정 없이 다시 표결에 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당론을 부결로 정했고 민주당의 강공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야권이 전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찬성 8표의 이탈이 나와야 가결됩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은 5명, 김 여사 특검법에는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반대해 관저 앞에 집결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부결돼도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균열을 키워 통과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입니다. 특검에 대한 부결이 된다면 외환 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 특검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강공일변의 전략이 벽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인 야당 독점의 특검 추천권이 수정되지 않는 한 최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이미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민주당이 추가로 낼 수 있는 카드는 탄핵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독수 권한대행에 이어 추가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걸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의 80%를 철회한 거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을 따지겠다는 거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은 내란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이 한 발 더 나아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아예 심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탄핵소추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며 내란죄를 빼면 의결서 내용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는 변하는 게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되 탄핵 심판의 취지에 맞춰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설명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권유를 언급했던 건 헌재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실언이라며 재판부와는 조율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관저 앞으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격하자 현안 질의장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걸 두고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거란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은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현안 질의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마다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른 겁니다. 텔레그램의 공식 봇 채널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 받기를 누르자 지난해 관련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IP와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처리한 건수 270건이고 영향을 받은 이용자 658명입니다. 텔레그램의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 용의자임이 확인될 때 IP와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고 이걸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8월이죠. 텔레그램을 통해 퍼진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텔레그램과 접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당시엔 수사 협조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텔레그램 측이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겁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월 평균 시정 요구 건수가 2.5배 늘었다며 텔레그램과의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무시해 왔는데요.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CEO가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20개 넘는 주에서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에 갇혀서 비행기를 놓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Flight to catch. Why is this thing going in a circle? I'm getting dizzy. Look at what it's doing. 운전석에서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이 차량 주차장을 빙글빙글 8바퀴나 돌았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웨이모를 탄 이승객, SF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고 끔찍한 경험이었다며 직접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 got my seatbelt on. I can't get out the car. Has this been hacked? What's going on? I feel like I'm in the movies. 웨이모 담당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원격으로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비행기는 다행히 지연됐기 때문에 탑승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승객, 전화한 목소리조차 실제 인간인지 인공지능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이 자율주행차를 타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웨이모,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에서 지난해 400만 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제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숙명여대가 3년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제보자보다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만 통보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표절 수치는 기준을 훨씬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에서 무려 43페이지에 표절 의혹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보도 이후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22년 초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학교 측에 표절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제보했습니다. 숙명여대는 3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서야 본조사 결과를 내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측에만 본조사 결과를 통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결과는 나왔지만 피조사자에게만 결과를 알렸고 제보자는 기다려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많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끝까지 지금 뭔가 조금 투명하게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이에 숙대위원회는 규정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없다며 김 여사 측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왜 제보자는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외 정책 방향을 영토 확장으로 명시했습니다.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이웃인 캐나다까지 미국에 합병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무력도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 단순 협상용이 아닐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영토 확장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이웃 캐나다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심지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No,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다만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캐나다를 향해선 무력 대신 경제적 압박만 언급했습니다. Are you also considering military force to annex and acquire Canada? No, economic force. Becaus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really be something. 트럼프는 북극권 개발과 중국의 무역 항로 차단 등을 노리고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합병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나마 운하 역시 중국 견제 목적으로 운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제로 병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운하 통행료 인하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방위 분담금 인상 등을 압박하려는 협상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특유의 식민지 개척식 미국 우선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현실화하자 덴마크 국왕은 기존 왕실 문양에서 그린란드 상징인 북극곰을 더 크게 키우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덴마크 총리 역시 발빠르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Så er Grønland ikke til salg. Grønland, der i mine øjne kan bestemme og definere Grønlands fremtid.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CES가 한창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8년 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입니다. 8년 전 인공지능 시대의 포문을 연 젠슨 황, 올해는 뭘 제시했을까요?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we're able to now realize the dreams that we've been dreaming about for so many years. What used to be science fiction is going to be reality in the coming years.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이 이야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새 AI는 우리 일상에 파고들었습니다. 8년 사이 엔비디아는 AI 칩 절대 강자가 됐고 이제 젠슨왕의 말 하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 들고 나온 건 로봇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입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Teaching the AI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And with this physical AI, there are many downstream things that we could do as a result. CES 개막 전날인 현지 시간 6일 연설에 나선 젠센왕 CEO는 AI가 미래의 기업 생태계를 바꿀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Your IT department is going to become kind of like AI agent HR. 올해 CES 기간에 맞춰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디지츠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돌아온 젠슨 왕의 현장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이날 연설 시작 3시간 전부터 관람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열기를 보였습니다. Look forward to hear Mr. Wang describe about his technology. I wonder how is Mr. Wang thinking about quantum chip versus the Blackwell technology. 2025 CES는 오늘 본격 개막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주말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연속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는 내수 부진을 감안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소비 진작을 이유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적설이 나오던 손흥민이 토트넘 구단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지 시간 7일 손흥민과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을 활용해 2026년 여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에 따라 내년 여름 이내에 손흥민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토트넘과 이적료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다만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나면 손흥민은 자유계약 신분이 돼 이적료 없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도엔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릴 걸로 보이는데 특히 전북에선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